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감정 다루기 5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5주차의 학습 목표는 플러 측의 기본 감정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플러 측이 말하는 기본 감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1차 시에서는 플러 측의 기본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2차 시에서는 플러 측의 감정의 수레바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이야기가 돼야 우리가 플러 측의 기본 감정, 감정 이론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로버트 플러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분은 어쨌든 이제 뭐 1927년에 태어나서 2006년에 돌아가셨는데, 감정 연구에 있어서는 이제 탁월하신 분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뭐 얘기를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 감정 8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감정의 수레바퀴를 만들면서 그 틀을 깨트렸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감정으로 설명을 하면 그 수레바퀴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꼭 틀렸다는 건 아닌데, 어떤 의도로 바꾸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개인적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이분이 말하는 이론 자체는 우리가 자기를 이해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자기를 이제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의 이론을 다루는 것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 측의 얘기를 하려면 감정 연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감정 연구는 혼란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고요. 1928년 감정에 대한 한 심포지움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감정 심리학은 모든 심리학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장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됐었고요. 이제 이렇게 묘사될 만큼 감정의 본질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많은 이론가들이 감정의 본질에 대해서 논쟁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맥락에서, 그리고 사실은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등장한 플러 측의 이론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감정은 과거에도 혼란스러웠고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플러 측의 이론은 의미가 있는데요. 감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이 플러 측의 이론은 지금도 의미가 있고 과거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플러 측은 자기 이론에 따라서 감정을 정의하고 분류하고 또 다른 심리적 현상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포괄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 측의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틀린 것, 잘못된 것일 수도 있죠. 하나의 편견을 갖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틀 안에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또 많은 유용성을 지니기도 합니다. 플러 측의 감정의 정의를 좀 더 살펴보면, 단순하게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극에 대한 복잡한 반응에 추론된 연쇄라고 이제 감정을 플러 측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극에 대한 복잡한 반응에 추론된 연쇄. 우리가 뭐 이미 살펴본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플러 측은 감정을 단순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좀 더 복합적인 것으로 이해했고, 또 하나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혼합된 상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는 주관적 느낌과 인지와 행동에 대한 충동, 행동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고 봤고요. 감정은 단일한 내적 느낌 상태와 동의어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다양한 종류의 증거의 일치에 기초해서 그 특성을 추론할 수 있는 복합적인 이론적 용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플러치기 이렇게 설명하면서 더 어렵게 됐죠. 뭐 감정에 대한 이해 자체가. 그냥 감정을 단순하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그 복잡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잡스럽게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정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건 아니다. 네, 단순하게 감정은 느낌이야, 뭐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연결돼 있고 좀 더 관계가 있는 복잡한 것들이다. 복잡한 것들을 가리켜서 그냥 감정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플러칙은 감정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기는 했는데 감정이 가지고 있는 적응적 행동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자, 플러칙 이론의 핵심은 감정이 생물학적으로 적응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윈의 이론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플러칙이 생각하는 감정의 기능은 생존과 관련된 적응인 거죠. 적응. 그래서 감정은 객체의 생존과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우리의 생존과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 감정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고 우리들의 삶에서 웰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생각하거나 생존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감정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날 감정에 대한 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플러칙은 감정은 원시적인 원형 패턴에서 유래한다고 보고 있고요. 모든 진화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이제 진화론에 입각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단계에서도 감정이라는 것은 존재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식별 가능하다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위협을 감지하면 보호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는 유기체가 파괴를 피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형 형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적응적 행동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파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어떤 형태들을 지니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플러칙은 기본 감정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기본 감정이 존재한다고 봤는데 소수의 순수하거나 원형적인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이 플러칙의 기본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하고 원형적인 감정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감정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또 서로 혼합되고 통합되고 이런 이제 작용들이 있다는 걸 이제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플러칙이 말하는 기본 감정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진화론적 수준에서 어떤 형태로든 발견될 수 있다고 봤고요. 또 기본 감정은 특정 신경 구조나 신체 부위에 의존해 정의되지 않고 주로 목표 지향적 행동 데이터를 통해서 정의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소수의 순수하거나 원형적인 감정이 존재한다. 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감정의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 감정의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있는데 강도와 유사성과 양극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플러칙이 기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가 있기는 합니다. 자, 각 감정은 다양한 강도 수준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감정이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포를 보면 강도에 따라서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공황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유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성. 감정들은 서로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서 배열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정은 유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성에 따라서 감정을 배열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특정 감정 단어들은 서로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양극성이 있습니다. 양극성. 기본 감정들은 양극성 반대쌍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그래서 행복의 반대는 슬픔이고, 뭐 사랑의 반대는 증오고, 뭐 공포의 반대는 분노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플러치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강도가 있고, 유사성이 있고, 양극성이 있다. 이 개념을 가지고 플러치의 감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치는 8가지 기본 감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기본 감정에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것은 기본 감정의 기능입니다. 기능. 그래서 이 기본 감정이라는 것은 각각 생존에 필요한 고유한 적응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 각각의 감정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 기능이 적응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생존에 필요하다는 거죠. 생존에. 그러면 8가지 기본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들이 어떤 적응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이것은 쾌활함이나 즐거움이나 희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뭐 강도에 따라서 약한 것, 중간적인 것, 강한 것,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요. 표현들은 조금씩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플러치는 기쁨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쁨이라는 감정이 강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기쁨은 재생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생산이란 기능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죠? 네, 이게 도대체 뭐냐? 네, 설명하기를 생존이 확보된 상황에서 짝짓기와 양육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 재생산의 기능이라고 봤습니다. 재생산. 그래서 생존이 확보된 상황에서 모든 것이 채워진, 어떻게 보면 안전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짝짓기와 양육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 재생산이고요. 또 사회적 유대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것이 재생산이고, 또 놀이, 확장 행동을 통해서 종의 지속과 번영을 돕는 것이 재생산이라고 봤습니다. 자, 우리가 기쁨을 느끼면 어떻게 되죠? 기쁨을 느끼면? 네, 기쁨을 느끼면 반복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 행동. 반복 행동을 하면, 우리가, 그 반복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강화하게 되죠. 플러치는 이제 이 기쁨이란 행위가, 성적인 것과도 이제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뭐 동물들에게서는 이제 짝짓기라든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보는데, 기쁨이라는 감정이 긍정적 행동을 촉진한다고 보는 겁니다. 생존에 필요한 긍정적 행동을 촉진한다고 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또 적응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되풀이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보는 거죠. 자, 놀아보니까 즐겁죠, 그죠? 네, 놀아보면 즐겁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성과 교제를 해보면 그것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즐거움들이 있는데, 그런 즐거움들이 반복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 그런 반복 행동들이 창조와 재생산의 기능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용이라는 감정입니다. 수용은 뭐 관용이나 동의나 신뢰나 이런 단어들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용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결속이라고 봅니다. 결속. 자, 수용이라는 단어에서 무엇이 감지되시나요? 이미 사실 느낌이 오셨죠, 그죠? 수용. 받아들이는 거죠. 네, 수용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받아들이는 거고, 사실은 집단이 개인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개인이 개인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것은 결속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속. 그래서, 자, 타인이나 집단을 받아들이고 소속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수용입니다. 자, 또, 애착, 양육 행동을 가능하게 해서 생존 확률을 높이게 되죠.
또 사회적 안정성과 협력적 구조를 유지하게 하는데,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지 않으면 아마 그 아이는 생존하기 어려울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게 된다면 사실은 생존에 어려움이 있겠죠. 자, 우리가 어느 집단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 속하고 싶은데 거기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수용이라는 감정은 결속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생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고, 특별히 애착이나 양육 행동과 관련돼서 또 사회적인 것과 관련돼서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수용이란 감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결속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놀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자, 놀람이라는 감정은 뭐 경의, 경악, 경외 뭐 이런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놀람의 기능은 방향 재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플로치기 놀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적응적 기능은 방향 재설정이다. 자, 놀라면 어떻게 되죠? 놀라면 예기치 못한 자극에 주의를 급격히 집중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놀라면 어떻게 돼요? 기존 행동을 중단하고 상황 평가를 우선시하게 되죠. 이후에 적절한 정서 반응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마 놀라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죠? 깜짝 놀랐죠? 어떻게 돼요? 네. 거기에 탁 집중하게 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저 남자를 보세요. 놀라운 표정이죠? 그리고 저 순간 뭐 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죠. 자, 집중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행동을 멈추게 되죠.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기존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기존에 하던 걸 멈추고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면 하던 걸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황을 평가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적절한 반응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놀람이라는 것은 기존에 하던 것들을 중단하게 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놀람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슬픔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슬픔은 뭐 우울이나 비탄이나 절망과도 관련 있는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플로칙은 이 슬픔이 재통합의 기능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통합. 그러니까 재통합을 하려면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걸까요? 통합을 한다는 것은 상실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한 여인이 매우 슬퍼하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우리는 딱 봐도 이분이 참 슬픈 상황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프다는 건 뭐죠? 상실했다는 거죠. 상실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내 삶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갔어요. 자, 뭐 다쳐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뭔가 다쳤어요. 회복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슬픔이라는 것은 그 상실 이후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슬퍼하는 동안 뭐 할 수 있나요? 사실은 못하죠. 그래서 다른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슬픔이 도와주죠. 그래서 애도하는 과정은 일종의 단절의 과정이기도 한데, 많은 감정들이 단절과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슬픔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갔어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 회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슬픔이고, 이것이 바로 애도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통합의 과정이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슬퍼하면 어떻게 하죠?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슬프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슬퍼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슬픔이라는 것은 타인의 공감과 지지를 요청하는 신호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는 상실에서 이제 회복되는 과정이고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타인의 어떤 지지나 공감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슬픔이라는 것은 그 재통합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애착, 목표 구조를 재조정해 새로운 균형을 형성한다. 상실 경험이 있는데 무엇인가를 상실했는데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일상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생존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혐오라는 감정입니다. 혐오, 경멸, 증오, 역겨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혐오는 무슨 기능이 있는 거야? 요즘 이제 우리가 그 혐오라는 감정에 대해서 많이 사회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죠. 사회문화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이슈고 또 해외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바로 혐오 이슈입니다. 혐오 이슈. 그 올포트라는 사람이 이제 편견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 혐오에 대한 많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혐오하면 어떻게 돼요? 거부하게 되죠. 거부하게 됩니다. 혐오는 배제를 일으키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부하고 배제하는. 네, 그래서 배제를 일으키고 거부를 일으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겠습니까? 독소나 부패나 질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혐오스러우면 만지지 않게 되고 혐오스러우면 먹지 않게 되고 혐오스러우면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유해 대상과의 접촉을 차단하게 되죠. 애초에 접촉을 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 오염에 대한 경계로 이 혐오는 확장될 수 있는데 자, 이 혐오가 거부를 낳고 배제를 낳기 때문에 사실은 뭐 독소나 부패나 질병이나 유해 대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지만 그렇지 않은 대상을 그렇게 간주해서 혐오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혐오라는 것은 집단적 혐오와 개인적 혐오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개인적 혐오는 개인과 관련된 것이고 집단적 혐오는 집단과 관련된 것인데 이 집단적 혐오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거부하는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더 크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혐오라는 것은 거부를 통해서 또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가 있죠. 화, 짜증, 경로, 분노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화의 기능은 파괴입니다. 파괴. 어떤 의미에서의 파괴냐?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화라는 것은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 그래서 자원 침해에 대한 방어와 자기 수호를 수행하게 되고요. 위계, 경계 재설정을 통해서 질서를 회복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진정한 감정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화는 부당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잘못된 것을 파괴해서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화, 분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들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려움이란 감정인데요. 불안이나 저륜이나 공황 등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의 기능은, 보호입니다. 보호. 자, 두려움은 진정한 감정에 설명했지만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위협에 대해 도피, 회피 반응을 하도록 유도하고요. 또 생리적 각성을 통해서 손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위험 학습을 통해서 미래 생존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기능은 보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감정은 기대입니다. 기대. 경계, 희망, 예견 등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기대라는 단어는 탐색 기능이 있습니다. 탐색 기능. 탐색 기능.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행동을 촉진하게 되고요. 또 환경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하고, 또 계획과 전략 수립을 통해서 장기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뭔가 기대하면 어떻게 되죠? 찾아보게 되죠. 탐색하게 되죠. 네, 우리가 기대가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기대가 바로 이런 탐색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플러 측의 기본 감정에 대해서 소개했고, 또 8가지 기본 감정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강의를 여러분들이 기초로 해서 플로 측의 기본 감정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8개 감정의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러 측의 감정의 수레바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질문들이 생겼을 수 있는데 한번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